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어젯밤 광주 아파트 단지에선 한때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적발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견인차가 도로를 막고선 승용차를 끌어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전복됐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 오치동 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발전기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까지 주민들은 4시간 넘게 냉방기기 없이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수전 설비가 낡아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불을 끄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시 가야동에선 터널을 빠져나오던 승용차와 택시 SUV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그젯밤 11시 15분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넘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겁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이곳 한남동 자택까지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쓰러졌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도우러 갔다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식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는데 경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소속기관에서 따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슈가는 이번 음주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슈가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갓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의붓 따르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부천시 소사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같은 국적 60대 여성과 40대 의붓 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가 러닝메이트 지명까지 마친 가운데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서부 경합주에서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월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해리스는 월즈 지명으로 중산층 지지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서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월즈는 같은 중서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Being a Midwesterner too, I know a little something about commitment to people. I was born in a small town in Nebraska where community meant everything. 해리스는 월즈가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서민을 대표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쌓아온 월즈의 이력으로 대선 승리의 동력을 더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And in 90 days, the nation will know Coach Walls by a new titl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는 해리스와 불과 6km 떨어진 곳에서 유세를 개최했습니다. 벤스는 해리스의 국경정책 실패가 중서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I know this community's been affected by it. I know I've seen the consequences of it personally. But the fentanyl that the Mexican drug cartels are bringing into our country.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극단적 좌파인 월즈를 고른 건 충격적이라며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조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월즈 지명으로 자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신난다고 표현했습니다. He's a very liberal man. And he's a shocking pick, and I'm thrilled. I could not be more thrilled. 반면 해리스 캠프는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뒤 24시간 만에 500억 원을 모금했다며 월즈 발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월즈가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서로 유리한 첫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슬람권이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을 계기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이슬람협력기구 50여 개국 대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였습니다. 참가국들은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이 부른 중동 위기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his heinous act serves only to escalate the existing tensions, potentially leading to a wider conflict that could engulf the entire region.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복 대신 휴전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ave heard from those countries really a broad consensus in every conversation that we have had that they share our opinion that escalation would only exacerbate the problems facing the region.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안보가 침해된 상황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숨진 하니에의 후임인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의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된 것도 긴장을 더하는 한 원인입니다. القيادة باغتيال القائد هنية ستتنازل بالشروط المتعلقة بالمفاوضات فجاء الرد باختيار قائد صلب عنيد موجود في الميدان.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הוא מדרבן אותנו ואנחנו נתאמץ כדי למצוא אותו ולתקוף אותו ושיחליפו עוד פעם את ראש הלשכה המדינית.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강경파 신와르를 지지하는 가운데 휴전 협상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의 새로운 최고 정치 지도자로 뽑힌 야히야 신와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와르는 자기 손에 끔찍하게 많은 피를 묻힌 인물이라며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설계자 역할을 했고
그의 손에 묻은 피의 일부는 미국인의 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동원해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사흘째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 전투 차량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파괴됩니다. 러시아군은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들어오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тери противника составили 315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не менее 100 убитыми и 215 человек ранеными. Уничтожено 54 единицы брон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7 танков.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침범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Как извест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침투 작전 모습을 공개하고 대규모 계획의 일부를 실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На цей рік вже законтрактовано нашими виробниками 1,000,000 дронів, буде загалом по року більш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회복한 영토의 2배를 최근 3개월 만에 내주며 고전하다가 모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보병을 동원해 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에 우선은 말을 아꼈습니다. 안세영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지만 아직 협회나 팀과 상의한 게 없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와의 갈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자 안세영은 준비되어 있던 버스로 급히 이동했고 먼저 입국장을 나왔던 김학균 감독도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말할 게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 협회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A4 용지 10쪽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등 선수, 코칭 스태프와 면담을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소상히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선수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도 곁들였습니다. 무릎 부상 치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귀국 직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와 함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안세영의 소속팀에서 5주간 재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리에서 발목을 다친 안세영을 위해 선수의 뜻에 따라 1,1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한의사를 현지로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도 조사에 나섭니다. 체육회는 감사원과 권익위 출신 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체육회 법무팀장, 감사실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올림픽 폐회 이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 관리와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 면담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신자용 대검 차장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심사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하에서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입니다. 2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후보자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사법연수원 28기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장을 모두 지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연수원 26기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연을 맺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차관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또 다른 특수통 임관혁 서울고검장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정윤회 게이트 사건 등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추천위가 출연한 후보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에 종료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쯤 차기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던 만큼 퇴임 전에 관련 수사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비공개로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바로 여야 원내수석 간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제나 주체 등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협의체 구성을 발표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양당 간 실무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국 뇌관으로 꼽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의 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또 민생 입법을 두고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국회는 오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미국에서 유학한 장남의 경력 기피 논란과 고온 초전도 소재 기업에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것과 관련한 내부 거래 여부, 부실학회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후보자가 대학 교수 출신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명예 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소장은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6% 내린 38,763.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한 5,19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 떨어진 16,195.8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코치를 사칭한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코치 브랜드의 가방과 지갑 등을 90% 넘게 할인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 판매하며 할인 제한 시간을 표시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취소하고 싶어도 결제 취소 버튼이 없었고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좀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화재가 났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충전 중이 아니고 그 주차 중인 벤츠 차량에서 일단 화재가 시작됐는데 피해가 주변에 14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 단전에 단수에 주민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특히나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CATL 배터리가 아니라 파라시스 배터리라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듣기 어려운 이런 배터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랭킹상 봤을 때는 한 10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입지가 높지 않은 이런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파라시스 배터리 중에 흔히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이 파라시스 삼원계 배터리를 썼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또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에 강점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고 열 용량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근데 중국의 굉장히 소규모 업체가 이런 어려운 삼원계 배터리를 만든 것이 고급차인 벤츠에 납품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느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안전성에 따라서 리콜 받은 이 경력까지 나오다 보니까 벤츠가 배터리 관리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어느 회사의 배터리를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요? 사실 이번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이제 벤츠 차주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느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고급 배터리를 쓰고 싶은데 이제 이것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근본은 이게 흔히 말하는 태그가 안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자동차라는 게 완성차 업체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태그를 달지는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특히나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고 물론 이제 안전성이란 게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크게 나면은 크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태그를 붙여서 어떤 배터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고 주변에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놓고서 스프링클러가 좀 작동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이 준비 작동식이라는 설비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나요?
일단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발열이 엄청납니다. 네. 이 발열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배터리를 보면은 배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셀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발열이 생기게 되고 이 발열이 생긴 것들이 다른 셀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화재가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소화기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셀형 구조 때문에 소화기를 쓰면은 그 흔히 말하는 소화제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이 셀들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물을 많이 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프링클러 중에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금과 같은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이 흔히 말하는 물이 이렇게 분사되면서 화재를 만드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물이 배관에 차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실 지하 주차장 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화재 경보기가 흔히 말하는 이 화재 경보기가 이 인식을 하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재 경보기가 있다 보니까 오작동 우려가 있고 지금도 이슈가 이게 끈 것이 아니라 오작동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스프링클러를 껐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아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면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화재를 가장 진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스프링클러, 흔히 말하는 강력한 물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바꾸는 거, 점차 바꾸는 거 역시 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 사고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뭐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주차 문제로 또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한던데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게 결국 화재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끄기가 더 어렵겠죠. 소방차라든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리고 특히나 상부랑 하부랑 물을 같이 뿌려가지고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물을 끄기가 소방차에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라. 혹은 지하 주차장에 절대 주차하지 말라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환경 전환을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쪽 전기차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 또 생산을 줄일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우리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해야 되고 친환경 전환의 전기차가 중요하고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전기차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 있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사실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완충 같은 거 좀 하지 않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충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 용량을 최대한 쓰기 때문에 화재가 잘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한 85% 정도로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80%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화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하게 막는 것들은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화 시에 이제 덮개라, 질소 덮개라 그러는데 산소 공급을 막아가지고 화재를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빨리 보급을 해서 지하에 결국 주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지상 주차장에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과열이 일어났을 때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폭염 속에서 지상에서 햇볕 아래에서 장시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 화재가 어느 계절 많이 나냐 보면은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배터리란 것이 과열되면서 하나의 과열된 셀들이 하면서 화학작용이 좀 붕괴가 되고요. 하나의 셀에 붕괴가 생기면 그 다음 셀들로 연결되면서 불이 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열되면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옥상에 세우는 것도 또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을 덜 한다는, 그러니까 열용량을 크게 채워가지고 불이 날 확률이 높이는 어떤 전기차 충전 방식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에 따른 적절한 스프링클러 제도의 변화, 아니면 법안의 바꿈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에 어떠한 소방 시설을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수밖에 없다. 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러한 방안으로서 다른 것들을 조금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 개발과 어떤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좀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차 감시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와서 또 전기의 연장선이긴 한데 전기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이제 틀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이제 전기 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 누진 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현재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네. 그 평시에는 하기랑 이제 또 평시랑 다른데 평시에는 뭐 200 기준, 200에서 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율만 따지면 한 2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제 고정되는 값이,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내놓는, 흔히 말하는 누진세에 처음 내놓는 고정 값이 좀 달라가지고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가정용 혹은 주택용의 어떤 전기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서민계층 역시 에어컨을 안 틀고 밤새 안 틀고 살면은 흔히 말하는 숙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기세 누진폭을 좀 낮추자. 누진폭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구간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이었던 것을 300으로 늘리고 300이었던 것을 400으로 늘리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서 서민의 에너지 부담 같은 것들을, 에너지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5월달, 그러니까 하기 시즌은 조금 누진제를 좀 늘려놓긴 했습니다. 원래는 200 기준인데 300 기준 늘려놨고, 뭐 최단이 400이었는데 450까지 좀 늘려놓긴 했는데, 이 기준 역시 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너무 덥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필수적이고, 이런 에너지 사용 같은 것들이 서민의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요금 고지서 보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해마다 7월, 8월 정도면은 누진제 구간이 축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누진제 구간이 축소됐다는 거는 단계가 축소됐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사실 이전에는 6단계 누진제였습니다. 6단계 네. 누진제였다는 얘기는 누진폭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2018년쯤에 이제 3단계로 줄이면서 현행 누진제가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누진제 폭을 줄인다는 것은 가격의 인상폭을 줄였다는 이런 현상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4단계를 좀 줄였다. 6단계로 유지했던 것들이 4단계로 줄이면서 좀 전기세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이 지금 뉴스에서 늘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과 올해와 비견될 정도로 더운 한 해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누진 요금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면서 가계 부담을 좀 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달리 3단계로 줄여져 있고, 3단계로 이미 줄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예. 누진 구간을 뭐 2단계를 줄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이었던 것을 300, 300이었던 것을 400, 뭐 이렇게 좀 구간 자체를 변경하면서 전기요율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물가도 높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누진 구간에 대한 이제 조정이 들어갈 거란 전망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한전의 입장도 좀 중요하고 또 고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실적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될까요?
사실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전의 그 코로나19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쌓아온 누적적인 적자가 한 40조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역시 한 200조 이상 되면서 부채 비율 자체가 사실은 공기업이 아니라면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적자가 쌓이게 되면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못하게 돼서 지금 송배전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전망이 완성이 잘 돼야 에너지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또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간인데 이런 송배전망이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좀 잘 속도가 느리게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적자가 누적되면은 뭐 한전이 흔히 말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서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긴 하지만 장기 국가에 장기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면서 송배전망이 노후화된다든지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가격을 낮추기가 좀 쉽지는 않다. 물론 작년 4분기에 한전이 흑자를 보면서 가격을 조금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누적적인 적자가 너무 크고 누적적인 적자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특히나 탄소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리면서 쉽게 전기요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올라서 삶이 팍팍한 우리네 입장도 또 한전의 입장도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결과도 좀 살펴주시죠. 뭐 아까 단신으로 나왔긴 했지만 사실 1% 정도 나스닥 1% 정도 내리면서 어제 반등했던 약간 소폭 반등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초는 좋았습니다. 왜 장초가 좋았던 것이 일본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통화 완화 정책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1%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끝에 가면 갈수록 이제 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흔히 말하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해결이 안 돼 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 금융권,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리스크라든지 실업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뭐 주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 수원시 율전동에서 차도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4차선 도로 가운데 1차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승합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중턱에서 실족사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오쯤 실종 신고가 들어온 7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은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비와 소나기가 내려도 습도 높은 찜통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하늘이 무척 흐리네요.
네, 오늘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빛이 무척 흐립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가 잔뜩 높아져 평소보다 체감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우산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에 최고 60mm 이상, 서울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40에서 60mm, 경남 동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더위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1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강릉은 20일째, 제주는 2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6도, 경주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개인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